보건간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건소는 1번 당연히 아니죠. 읍과 면에 설치하는 거는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보건소는 시, 군, 구에 설립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시군구의 가장 수장인 2번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보건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따른다? 지역보건법. 전부 나머지 보기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보건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보건소장은 아까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두 사람의 상사를 모시고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두 사람의 상사가 첫 번째 누구예요? 한 군데는 보건복지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명령을 따른다. 그럼 보건복지부하고 하나는 또 어디예요?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그럼 이때 행정안전부는 어떤 업무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적인 거가 가게 살림살이 가진 거. 그래서 행정적인 건데 여기서 기술 행정 지원을 받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전반적인 기타적인 행정이나 인력이나 우리 보건소에 인력 몇 사람 더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할 때는 행정안전부, 인력, 예산, 기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거 할 때는 맞지만 전반적인 기술 행정이나 총괄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보건복지부가 한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 2번만 정답이에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기술 행정 지원을 받는 건 어디서 한다? 보건복지부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는 대기 오염이 잘 발생하는 조건이고, 자, 첫 번째 줄의 끝에 키워드가 있네요. 뭐라고 했냐면 상층부의 기온이 하부의 기온보다 높대. 원래는 저 백두산 한라산 꼭대기가 더 추운 건데 그 온도가 위에가 더 높대. 기온이 헷가닥 뒤집어진 거죠. 기온 역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부 다 지금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요.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서 중심부는 뜨겁고 변두리는 시원한 거는 열성 현상. 그 다음에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더 말하면 온실 효과 이렇게 말하겠고 이 온실 효과의 주범은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바닷물, 해수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바닷물의 온도가,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 올라간다, 높아진다, 엘리베이션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엘니뇨 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 반대로 바닷물의 온도가 60보다 더 낮아지면 뭐라고 한다? 라니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대기 오염의 영향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대기 오염의 지표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먼지, 분진, 그죠? 분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분진하고 우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게 아황산 가스 나와야 되겠죠? 아황산 가스. 이거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겠고 세 번째가 지금 말했던 맹독성이 있는 일산화탄소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3대 지표라고 친다면 네 번째 2차 대기 오염의 지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게 들어가죠? 오존이에요. 오존. 그래서 2차 대기 오염의 지표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오존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은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생긴다. 그래야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요 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에는 자
분진이 많이 나는 작업장이래요. 그럼 분진이 많이 나면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 뭐가 있어요?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이라고 있어요. 진폐증, 그 다음에 규폐증, 그리고 성면폐증. 이 중에서 도자기 제조하는 사람이나 채석공, 돌 깨는 일을 해서 돌가루 먼지가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은 규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질환은 성면폐증, 이런 식으로 분진이 많이 나는 작업장이니까 이런 곳에 있는 근로자들은 유해한 사업장 맞잖아요. 유해한 인자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유해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은 뭐라고 한다? 특수건강진단이죠. 그럼 이 특수건강진단은 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은 유해한 사업장에 있는 거니까 유해한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질병, 그거를 뭐라고 하죠? 직업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가진 게 특수건강진단이고요. 이거 말고 4번에 있는 일반 건강진단 있죠. 그럼 이 일반 건강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그냥 유해한 사업장 아닌 곳이에요. 이거는 보통 1년에 한 번 할 건데 사무직이면 그럼요. 2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2년에 한 번 하는 이 일반 건강진단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 직장 다니면서 검진 받았는데 뭐가 나왔다. 뭔가 혹이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직업병이 아닌 일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을 발견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일반 건강진단. 내가 뭐 자궁 쪽에 큰 종이 있거나 유방 쪽에 혹이 있거나 또는 폐 쪽에 문제가 있거나 나 개인적인 질환이잖아. 그런 거를 할 때는 일반 건강진단, 직업병 이렇게 말하면 특수 건강진단이에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자 의심 증상이 있어서 사업주가 그냥 필요할 때 시키는 건 뭘까요? 수시 건강진단이요. 이거는 뭔가 의심 증상이 보여서 뭔가 사업장 오너가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수시 건강진단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사람을 배치하기 전에 미리 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려고 하는 건 배치 전 건강진단. 얘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실시할 거예요. 반면 임시 건강진단은 어떤 거냐면 유해한 사업장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카드뮴 같은 걸 다루는 곳이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여러 명이 갑자기 요통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잘 못 걷겠고 아프다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 사람이 혹시 이 타입병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이럴 때는 누가 명령을 내릴 거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사해봐라, 진단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임시건강진단이에요. 그래서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부분의 것들은 사업주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는 질병의 자연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연사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연사에서 자 보시면 자연사에서 첫 번째가 어떤 단계가 자연사의 첫 번째 단계가 되냐면 먼저 비병원성기. 그럼 이때 비병원성기는 어떤 거죠? 전혀 내 몸에 균이 근처에도 없습니다. 전혀 내 근처에 병원체가 얼씬도 안 하고 있어. 완벽하게 나는 건강한 상태, 전혀 걸리지 않고 걸릴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상태. 그 상태를 비병원성기라 그래. 그럼 2단계 때는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까? 더 건강을 업시키자. 그래서 비병원성기 단계는 조치를 해야 될 게 건강 증진이다. 그래서 1단계 비병원성기는 건강 증진에 힘을 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병원 성기는 건강증진. 그럼 이거는 여러분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비병원 성기는 건강증진이고 1차 예방이다. 기억하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초기 병원 성기야. 그럼 초기 병원 성기는 어떤 단계냐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근처에서 호시탐탐 나를 노래. 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걸릴 것 같은 단계. 걸리진 않았어. 걸릴 것 같은 단계. 그럼 이 걸릴 것 같은 단계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접종 해야 되겠죠. 2단계 때 초기 병원성기에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은 예방접종이에요. 그럼 이 2단계도 예방접종에 힘쓴다는 말은 걸린 거는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몇 차 예방에 속할까? 2차, 아니, 죄송해요. 1차 예방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3차 단계부터는, 3단계부터는 걸렸어요. 걸렸는데 아직은 증상을 드러내지 않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 글자로 말하면 잠복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잠복기 단계가 어떤 단계다? 불연성 감염기죠. 불현이라는 말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2단계 때는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될까? 증상이 없으니까 누가 걸렸는지 모르겠네? 빨리 조기 의심자를 찾아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3번에 있는 불연성 감염기에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된다? 몇 차 예방이다? 2차 예방인 거죠. 2차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4번 증상이 이제 드러났어. 그럼 증상이 이제 확 다 완전히 드러났어. 그럼 2단계 때는 조기 발견은 끝났어. 이미 증상 다 드러났는데 그럼 2단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더 악화되지 않게. 더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고 증상을 드러내는 단계를 발현성 감염기라 그래요. 2단계 때는 악화 방지.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발현성 감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 때는 악화 방지면 몇 차 예방이 될까요? 3차 예방이에요. 악화되지 말고 재활하고 복귀하고 이게 전부 다 3차예요. 그래서 발현성 감염기는 3차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병원체가 저절로 죽었어요. 병원체가 죽었다고. 그러다면서 내가 몸이 회복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체가 들어갔을 때 내 몸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졌어요. 병원체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단계가 회복기라고 하죠. 그럼 이 단계 때는 악화되어서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 때 더 이제 좋아져서 복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 때 가장 키워드는 사회 복귀에 힘을 쓰는 몇 차 예방에 속한다?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세요. 24번은 모르겠다 하시면 파란 책자에도 제가 정리를 했고 지난번 줌 수업에서도 제가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장티푸스와 같이 자, 여기에서는 장티푸스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서 키워드 있어요? 지방의 특수성이라고 했죠. 그럼 그 지방에서만 주로 생기는 거는 풍토병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토착병이라고 하겠죠. 풍토병 또는 토착적 발생, 그래서 토착 발생. 토자로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면 이 풍토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오는 장티푸스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예 중에서 민물고기가 사는 강가 주변에 생기는 거 그게 뭐죠? 간 흡충증. 이거는 풍토병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다슬기, 게, 가재 이런 거 하면 산간 지역에 흡충증 그 지역에서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순모기 있죠? 그럼 이집트 순모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지카 바이러스. 그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이 지카는 아프리카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런 것처럼 그 지방에서만 생기는 건 풍토병, 토착병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래 말했죠? 어디에 속해? 유행 발생. 유행 발생은 전국적 그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범유행적. 그래서 범유행적은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드문 생기면
산발 발생. 여러분 드문드문 생기는 건 산발 발생. 찾았나요? 그 다음에 5번에 주기 발생은 뭐라고요? 몇 년마다, 2년마다, 4년마다 이런 식으로 몇 년마다 생겼다 하면 주기 발생. 드문드문 산발 발생. 전국적으로 유행 발생. 세계적으로 범유행. 그 지방 홍토병. 어려운 거 없는데.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바이러스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바이러스가 어떤 게 있다? 3번에 있는 일본 내염 바이러스. 일본 내염 바이러스. 또 뭐 있죠? 간염들 있죠. 간염 바이러스. 그게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홍유풍이라고 했죠.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 그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공수병 바이러스. 공수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소아마비, 폴리오 하는 거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그죠? 이런 것 등이 또 두창 바이러스. 이런 것 등이 바이러스다. 지카 바이러스,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그죠? 이런 것 등이 바이러스라는 거. 자, 그런데 1번에 있는 백일의 바이러스 안 했거든? 백일의 뭐다? 균. 그 다음에 결핵 균이에요. 여러분, 결핵 바이러스 아니에요? 결핵 균이다. 그 다음에 매독도 매트라고 외웠잖아, 우리. 매트, 트레포네마 팔리듐 균이에요. 매트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발진열은 균도 바이러스도 아니라 뭐다? 리케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땡실하게 알아두시고 리케차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어떤 거 있었어요? 발진열, 그 다음에 또 발진 들어가는 거, 발진 티푸스, 그쵸. 쯔쯔, 가무시증 하는 거, 쯔쯔, 쓰쓰 이런 것 등이 리케차다. 그렇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 그래서 저라면 바이러스를 땡실하게 알아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가 균에 집어넣으면 되겠고, 리케차는 딱 세 개인데, 발진, 쯔쯔 들어가는 거 세 개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자, 27번에 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결핵은 여러분 햇볕이 비치고 한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결핵 환자가 썼던 가구, 침구, 서적 이런 것도 여러분 무슨 소독해? 일광 소독하거든. 왜? 자외선의 작용에 살균 작용, 자살이라고 하면서 살균 작용한댔잖아요. 햇볕이 비치지 않고 어두운 곳이 좋은 게 아니겠죠. 그 다음 2번 결핵 환자의 객담에 가장 좋은 방법은 후는 거야. 호각이겠죠. 호각입니다. 변기에 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세요. N95 마스크 좋아요. 좋은데 또 뭐도 있다? 헤파 마스크도 있죠.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헤파 마스크. 자, 그런데 N95든 헤파 마스크는 환자가 끼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끼는 거, 의료를 해주는 사람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럼 이때 의료 요원들이 N95 마스크와 헤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병원의 그 병원체의 감염 발생 루트 중에서 어느 루트를 차단하는 거야? 의료 요원들이 마스크를 낀 거는 그 병원체가 나한테 들어올까봐 침입을 차단한 거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약물은 최소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맞아요. 6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까지 가요. 그래서 결핵은 급성이다, 만성이다? 만성이야. 그런데 그냥 만성 질환은 아니고 만성 감염병 질환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대요. 그럼 이때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는 잠복결핵을 진단할 때 쓰이잖아요. 피검사와 함께. 그럼 이때 투베르쿨린 검사에서 사이즈를 경결의 직경을 재어봤을 때, 지름을 재어봤을 때 얼마 이상? 10mm.
10ml 이상이다. 이래 말하면 당신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입니다. 그 의미는 혈액에 노출된 적이 있다. 너무 중요하죠.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근데 노출된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다 나은 상태니까 감염이 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알았을 또 양성이 나올 거고 현재 앓고 있어도 양성인 건데 5번이 왜 틀렸냐면 단정지어서 당신은 결핵에 감염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과거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5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4번 6개월 이상 복용한다. 그럼 이때 약은 언제 복용해요? 식전 식후 이른 아침에 식전에 복용을 하겠습니다. 식전에 복용합니다. 그럼 이때 약들을 하나 약만 계속 쓰고 다음번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결핵약은 병용을 하죠. 그럼 병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성을 지연시키고 내성을 늦춘다는 거죠. 내성을 늦추고 그래야지만 약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업되겠죠. 그래서 결핵약을 병용하는 이유는 이런 말하면 내성을 지연시키고 약 효과를 증진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결핵약 중에서 이 결핵약이 되게 잘 듣는데 부작용 중에 뭐가 있다? 말초신경염이 생겨. 그래서 말초신경염이 생겨는 이 약물이 뭐죠? 아이소나이아지드. 아이소나이아지드라는 약이죠. 그런데 부작용을 좀 막으면서 아이소나이아지드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아이소나이아지드와 함께 어떤 약을 썼을 때 말초신경염을 막는다? 비타민 B6번. 6번의 이름을 피리독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비타민 B6, 피리독신과 함께 복용을 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아이소나이아지드와 비타민 B6를 함께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말초 신경염 방지. 그게 답이에요. 보고 자 그다음에 28번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급자래요. 자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들어주는 자 보험자는 누구죠? 보험공단이라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면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들어주는 자는 국민이에요. 국민건강보험도 보험자는 누구다?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는 너무 중요하죠. 누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다 혜택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특별한 질병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노인장기 혜택 못 봐. 왜? 노인장기 요양은 의료를 보장하는 거예요. 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의료를 보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노인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해당돼. 두 번째, 65세가 안 돼도 되긴 해. 왜? 나이는 안 됐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앓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그런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노인성 질병 하면은 알츠하이머나 보기에서 나왔을 때 치매나 또는 파킨슨이나 뇌출혈이라든지, 그죠? 뇌출혈이라든지 그런 것 등이 노인성 질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40세 뇌경색은요? 나이는 안 되지만 뇌경색이 노인성 질환이니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럼 지금 28번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80세 노인이라고 했어요. 왜 틀렸을까? 나이도 있고 한데 왜 병도 있네? 근데 왜 일상생활 맞아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이런 식의 비슷한 문제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럼 당뇨병이 있는 80세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80세 노인으로서
혼자서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2번도 65세 이상이 되니까 나이는 많네. 그런데 단지 고혈압이 있다는 말 것만으로는 혜택을 주진 않는다고요. 일상생활은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하대. 그런데 60세 남생이네. 그럼 나이가 아니네. 그렇다 해서 또 뭐도 아니에요? 노인성 질병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혈액을 앓고 있고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다. 이거는 나이가 아니면 노인성 질환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번에 보면 혈관성 치매라고 했으니까 노인성 질환 맞잖아. 그죠? 그리고 나이는 아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했으니까 5번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 잘하세요.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서 몇 문제 한번 추려봤는데요. 자, 실기에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 암기인데 침대 유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병원에 환자가 퇴원을 하고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해서 우리 실습할 때 여러분 베드메이킹하고 준비 다 했잖아. 그죠? 그럼 그 준비할 수는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대를 뭐라고 한다? 빈 침상 또는 빈 침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빈 침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빈 침대는 어떻게 만듭니까? 처음에는 매트리스 위에다가 뭐를 깔 거다? 혼이불을 덮을 거야. 근데 아래쪽에 까는 혼이불이라서 뭐라고 한다? 밑 혼이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밑 혼이불은 솔기, 바느질 자국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매트리스에 까니까 바느질 자국이 어디 있어야 될까? 밑에 있어야지. 위에 있으면 환자가 백이잖아요. 그래서 밑 혼이불은 솔기가 밑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에 여유를 더 둬야 돼요?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둬야 돼. 그럼 시험 문제에서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래 말하면 우리 배드메이킹 할 때 여러분 머리 쪽에 여유가 더 있으니까 묶기가 쉬웠어. 그럼 이번에는 다리 쪽을 잡아 타려면 다리 쪽에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팽팽하게 자를 당겨야 돼. 그럼 팽팽하게 왜 잡아 당겨야 돼? 만약에 팽팽하지 않으면 구부러지면서 환자가 움직이면서 구겨지면서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머리 쪽에 여유를 더 두는 이유는 밑 친구가 구겨져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밑 혼이불을 깔았어. 그럼 밑 혼입을 깔았는데 이 자리에 환자가 바로 누웠어요. 근데 이 환자가 요즘 따라 실금을 하네? 이 환자가 요즘에 전염 때문에 자꾸 설사를 하네? 그럼 밑 혼입을 계속 져줄 거 아니야? 그럼 밑 혼입을 계속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젖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젖지 않도록 하려고 밑 혼입을 위에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 위에 침대 사이즈에 관절만하게 생겨있는 뭐를 깔 거냐면 고무포를 깔 거야. 고무포를. 왜? 방수대라고요. 세어서 밑 혼입을 안 적게 하려고요. 그럼 이때 고무포는 위치를 침대 중앙에 둘 건데 좀 더 꼭 집어 말하면 환자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할 수 있도록 고무포를 깐다. 중요하죠? 고무포를 까는 위치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깐다. 그럼 고무포를 깔았어. 그럼 그 위에 환자가 바로 누우면 질퍽질퍽 젖어 있는데 맨살이 닿는 거잖아. 고무포 위에. 그럼 안 되니까 고무포를 덮을 수 있는 반절만한 혼이불을 위에다 덮을 거야. 그래서 반절만한 혼이불이다. 그래서 반 혼이불을 깔게요. 되셨어요? 반 혼이불을 깔 거야. 그 다음에 베개를 얹을 거야. 베개를 옆에 둘 거야. 그럼 이때 베개는 지퍼가 아니잖아요. 침대 병원에서는. 그럼 베개니 퍼진 쪽은 어디 있어야 돼? 환자가 병실 문 열었을 때 안 보이면 좋겠죠? 뭐 열었을 때 침대 반대편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준다. 베개 했어요. 그 다음 환자가 누웠어요. 누운 다음에 위에 덮는 혼이불을 덮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 혼이불 위에 뭐를 덮어준다? 위에 덮는 혼이불이다. 그래서 윗 혼이불을 해주는 거죠. 그럼 윗 혼이불을 했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윗 혼이불을 했을 때 여기 요 부분에 접어줘.
한번 접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를 할까요? 혼잎을 하나만 덮으면 춥잖아. 그럼 그 위에 뭐 해줘야 돼요? 담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죠? 담요. 근데 이 담요를 해줄 때는 질문, 윗혼잎을 이렇게 했을 때 담요가 윗혼잎을 높이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윗혼잎을보다 한 20cm 정도 아래에 두고 그거를 윗혼잎으로 뒤집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숙소 놀러 가면 침대에 시트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목 부분에는 하얀 시트가 닿게 해놨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 또 의심증이 있는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이거 다른 사람이 삐된 자리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침대는 아무도 쓰지 않은 당신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침상보로 덮어버릴 거예요. 침상보로.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면서 하셔야 암기라기보단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외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빈침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거는요. 환자가 엑스레이 찍으러 내려가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럼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하는 침대를 무슨 침대라고 한다? 개방 침대. 그럼 개방 침대는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약간 정리해두는 느낌?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슬리퍼 벗고 바로 이불 그도 올려서 덮을 수 있게 세팅하는 게 개방 침대야. 결론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 검사실에 잠깐 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개방 침대예요. 그러면 3번에 있는 누워있는 침대. 이건 뭘까요? 누워있는 침대는 중환자실 생각해봐요. 그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침대 시트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일단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휙 옆으로 눕혀야 되겠지. 그럼 이때 옆으로 눕힐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 하나, 둘, 셋, 휙 하는 사이드 레일을 안 올려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수, 주의, 의무, 태만이 될 수 있으니까 사이드 레일 올려. 그리고 반 정도 까는 거죠? 반만 까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 못 깔았잖아. 그럼 다시 똑바로 해서 반대쪽으로 놓는 거지. 그럼 여기 못 깔았던 거 잡아 당겨서 까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누워있는 침대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너무 중요하죠. 요랑 더 우리는 익숙한 말로 크레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나? 화상 떠올려야 되겠죠. 화상이나 또는 피부 이식. 화상이나 피부 이식처럼 이불이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되는 경우. 화상, 피부 이식 이렇게 말하면 그래드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골절 환자 침대래요. 그럼 이때 골절이 척추골절이었다면 이 환자 침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트리스 위에 바로 혼이불 시트를 싸는 게 아니라 뭘 까는 거야? 널판지 깔아야 되겠죠. 왜? 척추가 다쳤을 때는 척추가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침대 쿠션이 꿀렁꿀렁꿀렁꿀렁하면 척추가 휘어지니까. 그래서 널판지를 깔아. 그럼 널판지 깐 거 위에다가 시트를 덮어. 그러니까 환자가 눕는 침대는 딱딱해, 푹신푹신해,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골절 환자 침대예요. 널판지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응급간호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게 이 사람이 척추를 골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척추골절 환자에게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응급처치는 응급에서 척추골절 시 우선으로 해야 될 응급처치는 하면 우선은 처치 일반인이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라 처치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된다? 처치하지 않고 이름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하는 거죠. 척추골절이 됐다면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구조를 요청했어요. 내가 손대지 말라고. 그럼 응급 요원들이 와서 응급 구조사들이 처치할 거야. 그럼 처치하고 나서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제 침대에 널판지 깔고 그리고 딱딱한 침상을 하겠죠.
딱딱한 침상을 하겠고, 그리고 이 환자 움직이게 할 때 부목을 대어줄 거 아니에요. 이동하기 전에. 그럼 이때 부목은 척추가 골절돼 있으면 어떤 부목일까? 전체를 다 해줘야 되겠죠. 전신 부목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 눕힌다면 옆으로 눕히는 게 좋아요? 똑바로가 좋아요? 옆으로는 절대 안 돼요. 척추가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똑바로 누워야 돼. 그게 체위 이름으로 말한다면 앙, 와, 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척추 골절하면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 두 번째는 널판지 같은 걸 깔아서 딱딱한 침상 만든다. 세 번째는 전신 부목을 하고 환자의 자세는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앙, 와, 위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고막 체온 측정입니다. 자, 1번 고막 체온은 가장 정확한 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래 말하면 고막 체온이잖아요. 왜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가 좋아요? 뇌의 시상하오라는 체온 조절 중추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시 왜 고막 체온이 가장 정확하다?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니까 그 소리예요. 가장 정확하다. 그 다음에 2번 흰색자 커버는 센서 있는 부분 있죠. 집어넣는 부분. 그 부분은 커버는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할 때마다 환자마다 교환해야 한다. 3번은 그래도 답은 맞췄을 거야. 이건 기본이니까. 성인은 귀를 잡아당길 때 후상방 옆에다가 소화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고막 체온 측정 시간이 2분에서 5분이 아니라 어때요? 종료음이 들리잖아요. 삐 하고 집어넣는 순간 우리가 딱 버튼 누르면 삐 하고 나오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그런데 얘가 제일 좋은 거지만 정확하지만요. 어떤 환자한테 못하냐면요. 귀에서 분비물이 있는 장액성 중이염은 분비물이 나오는 중이에요. 그럴 때는 진물이 질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번 3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31번에는 복부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검사 전에 복부 검진하기 전에 방광이 빵빵하면 검진하는데 애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검사 전에 방광을 비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방광을 비우셔야 됩니다. 복부 검진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심즈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3번 심즈 자세 아니잖아. 심즈는 관장, 항문 그 말이 떠올라야 되고 이 환자 복부 검진한 다음에 배가 위에 있어야 되겠네. 배, 횡, 와, 위라고 하겠죠. 배, 횡, 와, 위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검진자의 복부 검진하는데 손이 차가우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세요. 통증이 심한 부분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충수염이면 어디가 아파요? 우측, 좌측. 여러분 충수염이 있다. 어디가 아파? 우측 하복부. 그럼 우측 하복부의 아픈 부분을 먼저 눌러버리면 환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아픈 부위를 만져도 조금 전에 아팠던 그게 아픔이 남아서 더 아프게 느껴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프다는 부위가 여기라면 아프다는 부위에서 떨어진 곳부터 여기는요, 괜찮아요. 여기는요, 괜찮아요. 여기는요,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약한 부분부터 촉진한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복부 검진할 때는 순서를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시, 청, 타, 촉의 순서로 한다는 거. 그래서 시진하고 청진하고 타진하고 촉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청진을 하진이나 촉진보다 먼저 할까? 원래는요, 시진하고 타진, 촉진하고 마지막에 청진이거든. 근데 마지막에 청진을 하면 배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두드렸어.
타진했어. 그리고 촉진, 만졌어. 배가 더 아파졌지. 그 상태에서 청진을 하면 이 사람 장의 소리가 우르르 쾅쾅 막 장의 소리가 시끄럽게 날 거야. 그럼 이 소리가 내가 만지고 두드려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 원래 장의 소리가 지금 이렇게 질환 때문에 심하게 나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진이 먼저 들어가서 외우실 때 시, 청, 타, 촉이라고 외우세요. 복부 검진한다 이런 말하면 시, 청, 타, 촉의 순서로 한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에 감염 예방을 위한 주사 실무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제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일회용 주사기 써야죠. 그죠? 그럼 일회용 이 주사기를 사용을 하는데 뚜껑은 바늘은 씌운다, 버린다, 씌우지 않고 그리고 바늘은 어디에? 손상성 폐기물에. 그럼 주사기에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버렸어. 그럼 바늘 빼고 난 주사기 있지? 몸통. 그건 어디에 들어갈까? 일반 의료 폐기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는 한 번 쓰라고 해서 일회용이야. 근데 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어요? 그러면 벌이 어떻게 되죠? 재사용했어요? 징계가 법규로 넘어갔어요. 일회용 의료 용기 용품을 재사용했는데 정말 다행인 게 환자한테는 아직 해를 끼치지 않았나 봐. 정말 다행이야. 그러면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정지. 자격 정지. 그런데 일회용 의료기를 써서 다른 환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C형 간염에 걸리고 에이즈에 걸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줬다고. 그럼 이건 큰 거야. 면허 취소. 면허 취소예요.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해를 끼쳤다 하면 자격 취소. 해를 끼쳤다는 말이 없고 재사용했다 여기까지만 되면 자격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뚜껑을 씌우면 안 되겠고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들어가겠고 그럼 5번은 여러분 뭐냐면 환자에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두 번째 줄에 틀렸어요. 바이알 주사제 고무마개에다가 바늘을 꽂아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바늘 꽂아 두면 그쪽으로 미세한 먼지들이 들어가서 그 안으로 바이알 안에 균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안 돼. 그럼 이때 바이알은 절대 어떻게 만들었다? 모든 미생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게 만들었어. 대표적으로 앰플이라든지 또는 바이알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런데 거기에다 구멍을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앰플하고 바이알을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용기를 뭐라고 해? 밀봉 용기라고 하죠. 그래서 약품의 보관 용기가 밀봉 용기는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거, 밀봉 용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앰플, 바이알. 그럼 이번에는 약품이 파손, 혼합,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 약품의 파손, 혼합, 침입. 그거를 막는 용기는 밀폐 용기. 빛을 차단하는 용기는 차광 용기.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비밀 용기.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는 비밀 용기라고 하죠.